안녕하세요, 변준마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나쁜 남자 알아보는 법입니다. 제가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남자 경험은 더 부족하고 그렇다고 심령술사도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이혼을 고민하는 커플, 이혼을 실제로 진행하는 커플, 이런 분들의 속사정을 못해도 수천 번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간접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이런 마음고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저만의 기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 5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5위는 사람 좋아, 술 좋아, 호방형입니다. 이 유형을 5위로 제가 넣기는 했는데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까지는 아니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는 해요. 대부분의 사회생활 하는 남자들이 술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약간의 귀여운 허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성향의 남자들이 전부 다 막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성향의 남자들이 좀 조용하고 선비 같고 이런 남자들에 비해서 다툼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제나 적당한 게 좋잖아요.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어느 정도 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약간의 허세는 남자한테는 자신감의 일종이기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연애할 때는 나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애 하나 낳고 이러고 보니까 나보다 친구들을 훨씬 좋아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술도 너무 좋아해. 오늘도 술 약속, 내일도 술 약속, 모레는 회식, 글피는 동창회.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애할 때 이런 성향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실 거예요. 나하고 선약을 잡았는데 친구하고 약속이 생겼다면서 갑자기 막 파토를 낸다거나, 아니 내 친구 애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술자리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로 다툼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랬는데도 남자친구가 전혀 개선이 안 된다거나, 이런 남자친구라면 결혼을 하시면 계속 술을 많이 먹겠구나, 친구들 맨날 만나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게요. 어떤 여성분들은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남자친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여자, 이런 남자가 만나면 사실 천생연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 성향이 나는 집에 있는 걸 좀 좋아해, 그리고 남편이 술보다는 내 옆에 있어서 좀 좋겠어, 나는 술을 전혀 못 마셔, 그런 분이라면 지금 옆에 있는 그 남자친구 결혼하시면 힘들어질 거예요. 4위는 부모님을 사랑해, 너무 많이 사랑해 유형입니다. 이건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훌륭한 거죠. 정말 훌륭한 아들이고요. 바람직한 거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보통 사람을 넘어설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 와이프나 자식보다 무조건 부모님이 우선이라거나, 부모님 말은 절대 거역할 수가 없다거나,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거면 마마보이 파파보이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러면은 부모님한테는 정말 좋은 아들인데요, 부인한테는 정말 최악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부모님과 남편 사이의 관계,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부인들이 남편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남편이 내 편만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한 중재,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가족 모임을 했대요. 식사 자리? 근데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한 행동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보통의 시아버지들은 며느리한테 며느라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타이르거나 핀잔을 주잖아요. 근데 이 시아버지는 며느리한테 같은 년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쌍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 옆에 있었고요. 그분의 아들도 옆에 있었고 하물며 조카까지 옆에 있었는데 근데 남편분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런 얘기 못 해주나요? 그 자리에서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따로 아버님 애들도 있고 한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셨어요 이렇게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여성분이 이제 그날 그런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차 속에서 막 엉엉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이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남편분도 있어요. 평소에 부모님 말씀이라면 그냥 목숨까지 내거는 사람이래요. 남편하고 같이 마트를 한번 갔대요. 그랬는데 목살을 살 건지 삼겹살을 살 건지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사요. 그리고 케첩 살 건지 마요네즈 살 건지 이런 것도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그럼 옷을 사러 갔다. 그럼 옷 사는데 자기를 찍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이 옷 내가 살까 말까? 이런 걸 물어본대요. 그리고 회사를 가기 싫다고 어느 날에는 누워서 나 힘들어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오늘 회사 쉴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거면 그냥 엄마랑 사시는 게 짜도 너무 짜 소금 같은 남자 돈에 인색한 남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돈 안 쓰는 남자 너무 좋아해요. 돈 쓰는 거 저도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가 경제관념 있고 허튼 데다 돈 안 쓰고 그러면 돈도 잘 모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린고비도 아니고 짜린고비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남편분은 그런데요. 생활비를 한 달에 딱 100만 원을 줘요. 애 하나에 있는 3인 가족이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의 용도를 딱딱딱 나눠서 줘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중에 식비가 20만 원, 공과금은 20만 원, 그리고 통신비 10만 원, 학원비 20만 원, 의료비 15만 원,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 10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근데 100만 원이 적고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분은 식비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단 1원도 20만 원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 무조건 카드를 줘요. 현금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내가 5만 원 넘게 쓰면요 바로 전화 와요. 남편분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그리고 모든 결제 내역을 다 검사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아니 진짜 숨막히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옷 살 돈도 하나도 없어서 언니 옷 받아 입고 친구 옷 받아 입고 애기도 다 조카 옷 물려 입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절친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축의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축의금 진짜 절친이면 한 5만 원은 하지 않나요? 근데 남편분이 딱 3만 원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3만 원 축의금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 남편분이 결혼하기 전에 청첩장 돌려준다고 밥 사주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결혼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선물도 좀 돌리고 그러잖아요. 밥을 얼마를 사줬는지 선물은 얼마를 줬는지 그걸 다 따져봐서 3만 원이 안 넘은 거예요. 그때 그 친구를 아직까지 싫어한대요. 아니 돈 모으는 거 좋아요. 돈 모으는 게 나만 좋으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할 말 진짜 없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영수증 검사 받으면 그 남편분이라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진짜 같이 살기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만 인색해. 가족한테만 인색해. 밖에 나가면 술 쏘고 밥 쏘고 막 너무 좋은 남자야. 근데 가족한텐 돈을 안 써.
그리고 웃긴 게 자기한테는 또 펑펑 써요. 자기는 브랜드 옷만 입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비싼 낚싯대 사야 되고, 그런데 엄마는 3,000원짜리 남대문 가서 티 하나 사서 입어야 돼.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시면 전화 와. 이런 남자 진짜 있습니다. 지금 연애할 때 단 1원도 나눠서 내려고 한다. 뭐 좀 분위기 좋은데 죽었다 깨나도 안 가려고 한다. 그럼 대충 알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러면 웬만하면 만나지 마세요. 2위는 박애주의자. 나는 모든 여성들을 사랑해.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혼 사유 중에 정말 탑을 찍는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대충 느낌 아시겠죠? 바람피는 남자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느낌 오는 남자 있잖아요. 뭐 나 인기 많아, 저 여자가 나한테 들이댔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어장 관리하는 남자들. 뭐 여자 사람 친구라면서 늦게 연락하고 늦게 저녁 같이 먹고 카톡 수시로 하고 그러면서 그냥 여자 사람 친구래. 뭐 그러면서 나보고 뭐 조선시대 여자냐, 그런 남자들 있죠. 아니 그래요. 어릴 적에는 그런 남자 매력 있어, 알아. 그런 남자들이 밀당의 고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밀당이 자동으로 돼. 그러니까 뭐 왜냐면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거든. 자기 어장 속에 막 물고기들 여러 마리야. 막 사랑이 다 물고기들한테 분산돼 있어. 빨간 물고기, 주황 물고기, 노란 물고기, 무지개색 물고기. 그게 순진할 때는 한 번 빠지면 막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막 미치겠지. 근데 지금 이 영상 보는 동생들 중에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언니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자가 절대 안 변합니다. 뭐 결혼하면 변할 거다, 애 낳으면 변할 거다, 절대 안 변합니다. 저는 한 번 바람 펴본 사람은 99% 다시 바람 핀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뭐 바람을 한 번 피우고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3번 피우고 5번 피우고, 어떤 분은 20년 동안 주구장창 피우고, 어떤 분은 뭐 2집 살림하고 막 이러다가 헤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은 한 번 바람 폈을 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을 때 내가 용서해줬는데 다시 바람 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 헤어져요. 1위는 힘이 센 남자. 예상하셨죠? 때리는 남자입니다. 요새 누가 여자를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람 피는 남자만큼 많은 게 여자 때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폭력이라고 해서 꼭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와이프를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한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폭언을 막 한다거나, 뭐 이런 분도 다 폭력적인 남자에 해당이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뺨 한 대 때린 것도 폭력이에요? 폭력이죠. 한 대를 때렸든 뭐 손으로 때렸든 뺨이든 어디든 폭행입니다. 그럼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때렸고 나 물건만 던졌는데 안 맞았어요. 근데 그럼 폭행 아니냐? 아니요, 이것도 폭행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를 하는데요.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휘두른다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모두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폭력적인 남자를 1위로 뽑게 된 건 남편한테 폭력을 당한다는 건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 정도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킬 정도의 트라우마를 남게 돼요. 폭력적인 남자랑 산다는 건 그 육체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행을 당하면 몸뿐만이 아니고 마음도 같이 다치거든요. 특히나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약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나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근데 몸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같이 위축이 돼요. 이렇게 위축된 마음은 폭력이 지속이 될수록 점점 더 쪼그라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좀 정신을 좀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시죠? 길들여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 공포심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주장이 강한 남편한테 이제 점점 세뇌를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때리고 나서 남편이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다시는 안 때린다고 비는 그런 남자들도 결국에는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엔 내가 때린 건 너 때문이야 라고 끝이 나게 되거든요. 여자도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근데 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나한테 막 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남편한테 점점 맞춰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 이 상황을 합리화시켜야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뭐 내가 남편을 도발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뭐 남편을 이해를 해보고 싶으니까 그래 남편이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남편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그래. 뭐 아니면 뭐 내가 이런 거는 또 좀 잘못했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폭행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보통 한 번 때린 남자는 꼭 결국에 또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폭행을 당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남편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자로 남편한테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존 본능이에요. 뭐 화를 내면 맞아요? 그러면 화를 안 내요. 내가 남편한테 말대꾸를 하면 맞아요? 그럼 말대꾸를 안 해요. 내가 집 밖에 외출을 하면 맞아요. 외출을 안 해요. 그렇게 내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헤어지자고 하고 물론 상처는 엄청나게 받죠. 그래도 욕하면서 내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폭행에 길들여져 버린 분들은 남편한테 반항을 못해요. 정당한 권리인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수없이 당하고도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같은 여자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알겠는 거예요. 일단 무섭고 공포스럽죠. 그리고 애도 있어요. 애를 위해서 엄마가 참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남편한테 맞춰주게 돼요. 그럼 남편은 옳다커니 하고 더 폭력적으로 돼요. 그러면 저는 더 맞춰줘요. 그러다가 나란 존재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아가 작아져 버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력이 이혼 사유인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착하세요. 폭력이 오래 지속된 경우일수록 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속상해요. 너무 착해서 더 당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한테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착해져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혼에 대한 결정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두렵고 그 미래를 내가 혼자 살아나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정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주변 지인분들이 데리고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인분들이 이혼을 하라라고 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할 때 지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옆에서 힘을 주시고 같이 이끌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가 옆에서 지탱을 해주지 않으면 이 이혼을 포기하실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저는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 친구였다거나 제 아는 언니였으면 이혼해 라고 할 텐데 저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상담을 몇 번 하시고 이혼을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저는 많이 속상하죠. 이혼이라는 게 무섭죠. 이혼 변호사인 저도 솔직히 이혼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집 안보다는 나을 거예요.
뭐 쉽게 말한다고 욕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욕은 하시더라도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그런 동생 있으면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세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만나면 안 되는 나쁜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나 뭐 기분 상하실 얘기 있으셨다면 그냥 웃어 넘겨주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이혼할 때 남자만 잘못하는 거 아니죠. 만나면 안 되는 나쁜 여자도 조만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연애 중인 분들, 결혼을 앞둔 분들, 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탑5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무난한 남자다 생각하시고 그냥 사세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옆집 할머니가 그럽디다. 그러면 반대로 네. 그러면 남편분이 여자 사람 친구가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아니야. 만약에 있다.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근데 있는데 그 언니분을 저랑도 같이 만나요. 근데 따로 본다. 따로 본다. 나도 아니야, 가능할 수 나도. 있을 것 같아. 그 둘이 봐? 진짜요? 네, 저는 따로 안 돼. 오빠들 많고. 절대 안 돼. 문도가. 나도 따라갈래. 아 진짜요? 언니 나 알잖아요. 김병선이 그럴 수가 없거든. 아니야. 어떡해. 당연히 밀당이 되지. 내 연락만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 7색깔 무지개 물고기